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는 요 며칠 보이는 파란 하늘도 그 위에 수놓은 구름도 자꾸만 올려다보고 싶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늘막 하나 없는 논밭 한가운데에서는 상황이 다르죠. 불어도 더운 바람뿐인 쨍한 여름날이 얼마나 사람을 금세 지치게 하는지 야속한 마음에 자꾸만 올려다보게 되는 그런 하늘입니다. 농촌의 일이라는 게 덥다고 쉬어가고 힘들다고 미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자라는 잡초를 뽑아야죠. 병해충 관리에 또 퇴비도 만들어야죠. 소나기 지나면 여기저기 손볼 곳도 눈에 띕니다. 모든 일에 농부의 손이 닿아야 하니 몸도 마음도 분주하실 텐데요. 그래도 아시죠?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더위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30분 정도 일하셨다면 반드시 10분 정도 쉬어주시고요. 시원한 물 자주 드시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농작업하러 가실 때는 꼭 다른 분들과 함께 가시는 게 좋겠고요. 급할 때 연락 취할 수 있게 휴대전화도 잘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유례없는 더위가 예보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염소 뿔도 녹는다던 대서가 이번 목요일이고 중복도 같은 날인데요. 더운 게 당연한 시기이긴 하지만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끼리 서로 안부 자주 확인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방송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KBS 라디오 콩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을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눌러보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요즘처럼 축 처지기 쉬운 날씨에도 길쭉길쭉 뻗은 이것은 보기만 해도 힘이 느껴지는 채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가늘고 길쭉한 녹색 잎을 베어 먹는데요. 비타민 A와 C, 그리고 칼륨과 철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겉절이로도 먹고 김치를 담거나 전을 부쳐 먹어도 맛있는데요. 국밥 종류, 특히 돼지국밥에는 마지막에 이것을 듬뿍 넣어줘야 누린내도 잡고 맛도 한층 좋아집니다. 오이 소박이를 담글 때도 쫑쫑 썬 이것과 당근을 양념해서 오이 사이사이에 넣어줘야 맛있고, 만두소를 만들 때도 초록 이것이 들어가야 섭섭하지 않죠? 한 번 심어두면 몇 번이고 수확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작물이기도 한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잠깐씩 내리긴 해도 며칠째 열대야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땐 그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도 좀 걱정이 돼요. 예. 오늘과 내일까지 이제 제주와 남부 지방에 그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장마는 사실상 일찍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또 지난주부터 이런 상황에서 이제 3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겠습니다. 기상청 장기 예보에 의하면은 8월 초순까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만큼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폭염 일수가 31.4일로 가장 길었던 2018년의 경우에 과수와 인삼 등 햇볕댐과 생육굴량으로 2만 3천여 헥타르의 면적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을 했고 닭과 오리 등 가축 900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실천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나이가 드신 농업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농작업은 서늘한 오전과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시는데 햇볕을 차단하는 농작업무와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으시고 시원한 물도 자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작업을 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먼저입니다. 자, 각 농가에서 필요한 농작업 정보 하나씩 알아보죠. 벼재배 농가에선 병해충 관리가 우선이겠군요. 예. 고온다습한 기상 조건에서는 이제 벼 같은 경우 잎돌병과 잎진무늬 바람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잎과 벼대 아래 부위를 잘 살펴보시고 발병된 포기율이 한 20% 이상 된 논 같은 경우는 벼 포기 아래쪽까지 약재가 충분히 묻도록 적용약재를 뿌려서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벼멸구나 신등멸구는 이제 중국 남부 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데요.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개체가 늘어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마리수가 증가하는 것이 확연히 보이게 되면 초기에 철저히 방제를 해 확산을 막아주셔야겠습니다. 네. 고온의 밭작물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최근 3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서 밭작물은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서 물을 자주 주시도록 하는데 고추의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주면은 질소와 칼리의 흡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에 석회 흡수를 막아서 석회 결핍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물은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와 배추는 같은 채소류는 연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폭염이 오게 되면 세균성 무름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흘 간격으로 적용약재를 뿌려 방지를 해주시고 폭염으로 인해서 석회 결핍 증상이 나타난 배추의 경우에는 결구가 시작되기 직전에 염화칼슘 0.3%액을 5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뿌려주시면 증상 완화와 생육 촉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과수농가도 병해충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어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이제 사과 겹무늬 썩은병이나 갈색무늬병 또 녹균병과 탄주병 등의 발생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나 잎 등을 잘 살펴보시고 병반이 보이면 곧바로 적용약재를 충분히 뿌려서 방제를 해주셔야 하겠고요. 특히 고온과 강한 햇볕이 과일에 직접 닿게 되면 과일이 햇볕에 데이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일 돌려주기와 통풍이 잘 되도록 가지를 유인해서 햇볕이 과일에 직접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폭염에 가축들이 폐사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으실 텐데 가축 사양 환경 어떻게 갖추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은 30도 이상이 되면 고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사육 밀도를 10에서 20%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15도 정도의 시원한 물과 비타민, 광물질 등 사료 첨가제 섭취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내부가 너무 덥지 않도록 환풍기와 안개 부무 장치 등을 가동을 해서 온도를 낮춰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가축 폐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이었던 공익직불제,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년 차에 접어든 올해 114만 건의 신청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공익직불제에 대한 현장 평가와 개선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공익직불제 지난해 5월 1일에 시행됐고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뭔지에 대해서 설명부터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공익직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농정 공약이었습니다.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2019년 12월에서야 공익직불제 시행 근거 법안이 통과됐고요. 2020년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익직불제는 이전의 직불제가 쌀에 치중하고 또 면적에 비례하다 보니까 쌀 농사를 짓는 대농에게 직불금 예상이 집중되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중소농민들의 소득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된 직불제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이 0.5헥타르 이하의 소농들에게 조건에 부합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2헥타르 이하, 2헥타르 초과에서 6헥타르 이하, 또 6헥타르 초과 등 이 세 구간을 나눠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만 체계를 좀 갖췄고요. 환경 보전 기능 등 이 공익성에 더 무게를 두는 선택형 직불제, 그러니까 과거의 경관 보전이라든가 친환경 직불, 이모작 직불 같은 이런 선택형 직불제는 새로운 개편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기본형 체계 정도만 갖춘 것 같다. 주요 농정 공약이었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군요. 잘 된 점도 좀 평가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과 밭의 직불금이 과거에는 논에는 많이, 밭에는 적게 주던 이 직불금이 동일한 체계로 바뀌면서 밭농사가 많은 지역의 농민들은 이전보다 수령하는 직불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0.5헥타르 이하의 경작을 하는 소농들에게 7가지 조건을 따져서 이에 부합하면 1년에 12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도입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가 충분한 사전 논의와 준비 과정 없이 도입되면서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신청은 이미 마감이 된 상태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작사실 확인서가 통용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할 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대개 서류가 없이 구두계약으로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들이 굉장히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결과 모두 114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이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몇 가지 새로 도입한 방안도 있는데요. 농업 경영 정보와 토지 정보, 주민 정보 이런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자격 요건이 맞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또 도시거주자인지 신규 신청자인 경우 또 개발 예정지 소재의 농지 경작자인 경우 지급 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신청자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자로 구분해서 이번 달부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공익직불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장 평가잖아요. 농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네, 공익직불제에 대한 현장 평가 점수는 종합점수가 그리 후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 실경적자 수령 원칙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분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지난 6월 말경에 이 공익직불금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북 김제에 있는 농민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취재원 섭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문제라는 건 알지만 나서서 얘기하다가 바뀌는 건 없고 땅 주인 눈밖에 나서 농지를 뺏기는 이런 불이익을 당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취재에 응해준 분들의 실제 사례를 듣고 있자니 참 답답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인 전북 김제 농민 A씨는 올해 이제 40년 차 농민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만 평 중에서 내 땅 그리고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농사를 짓는 농지가 2만 4천 평인데요. 네. 이거 이제 직불금을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이런 땅인 거고 6천 평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고 그래서 직불금을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땅인데 그중에서 5천 평은 땅 주인이 직불금 신청해서 되돌려주고 있는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고 네. 1000평은 주인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실경작자가 받는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는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김제시의 또 다른 농민 B 씨를 만났는데 그분은 귀농 8년 차이고 40대로 굉장히 이제 젊은 농민인데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근데 낀 세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마을에서 오래 농사를 짓던 분들이 갖고 있는 농지 그리고 최근 정부가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2030 청년 창업농 사이에서 농지를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본인을 낀 세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밭 2만 평, 논 13,200여 평으로 지난해보다 경지 면적을 좀 늘리긴 했는데 이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학비,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져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돼 있는 이 논농사를 더 늘리고 싶었지만 논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B씨 역시 그 논의 3분의 1인 4,200여 평은 직불금을 못 받는 그 농지가 돼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밭입니다. 밭 2만 평 중에서 직불금을 받는 면적은 단 2,000평 뿐입니다. 네. 또 다른 문제점을 또 보자면 수령 조건을 들 수가 있겠죠. 네, 고질적인 문제면서 제일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라면 두 번째는 공익직불금 수령 조건에 대한 논란입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2017년부터 2019년 이 3년 동안 단 1회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여야 하는데요. 이게 2020년에 공익직불제가 시행됐으니까 직전 3년에 직불금 지급 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 조건이 농촌 현장에서는 심각한 독소 조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한국농정이 공익직불제 시행 1년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좌담회에 참석한 5명의 패널 모두 이 직전 3년 직불금 수령 조건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입을 모았는데요. 그중에 한 분인 그 강원도 홍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올해 4년차 농부 강석헌 씨의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난해 5월에서야 이제 겨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공익직불금 신청하려고 보니까 강석헌 씨가 임차한 땅이 공교롭게도 그 3년 기간에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현행 공익직불제 법에 따르면 이 땅은 영영 직불금이 나오지 않는 땅이 되는데요. 이게 더 답답한 것은 직불금이 이제 올라간다 이런 소문이 쫙 도니까
공익직불제 시행 전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마저 비싸게 내고 있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반농사가 많은 제주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고성유 씨 같은 경우는 이 공익직불제 시행 전만 해도 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농지였는데 이게 워낙 복잡한 서류들을 좀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1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직불금도 많이 올랐는데 이 직전 3년에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농지가 되다 보니까 이 공익직불금을 시청하지 못했는데 네. 주변에 이런 농민들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실태를 전했습니다. 제주와 강원처럼 밭농사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제한 조건이 존속된다면 앞으로도 상당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농업경영체 등록 수가 한 10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는 3만 건 정도가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 봐도 공익직불금이 전국 농가에 골고루 지급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들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직전 3년 직불금 수령 농지 조건은 도입 당시부터 크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이 지난해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구제 수단이나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지급 요건을 적용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크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도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농식품부도 공익직불제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공감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공익직불제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직전 3년 제한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할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다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행 2년 차인데 여전히 좀 설익은 제도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는 게 마땅한데요. 이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개불에 콩복듯 급하게 도입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농지 문제라든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라든가 농업인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농업의 공익기능 확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좌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여주의 농민 전용중 씨는 제도가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편법이 오히려 안착된 느낌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직불금의 불법, 편법 등의 이런 부당 수령 사례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후에 줄어들기는커녕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하셨고요. 대통령직 속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농지 실태 조사에서도 이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는 조사된 바 있습니다. 네. 처음에 왜 도입을 했는지 그 원칙을 좀 다시 되새길 그런 시점인 것 같네요. 네, 공익직불제가 안착되기 위해서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현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뿌리를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지난 13일 전국 10개소에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농은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부당수령 제보를 받으면 신고를 대행하고 또 변호사와 연계해서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게 법에도 이제 명시된 사항인데요.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실이 적발이 되면 부정 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또 최대 8년 이내 등록이 제한되는 등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민분들의 많은 참여가 직불금 부당 수령을 근절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한여름이란 단어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열대야는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 누적되고 나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크고 작은 도발은 계속되니 이래저래 기분이 마냥 상쾌하지만은 않은 한여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눈에 가시 같다 하는 말이 있죠. 눈에 박힌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가시 같고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얼토당토 않는 독도의 자국 영토 주장과 한국인에 대한 비하의 표현을 즐겨 쓰는 일본도 한국인의 눈에서 보면 눈엣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눈엣 가시란 뜻의 한자 성어를 안중지정이라고 하죠. 눈안자의 가운데 중자, 갈지자의 못정자, 안중지정. 정확히 번역하면 눈 한가운데 박힌 못이란 뜻으로 눈엣 가시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의 원래 출전은 신오대사 조제래전에 나옵니다. 조제래란 관리는 있을 제자 예의의 자 제래 예의가 있다는 이름의 뜻과는 달리 악명 높은 탐관오리였습니다. 그가 부임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수탈의 대상이 되었기에 그가 떠나주기만을 학수고대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는 중앙의 관직보다 지방의 수령직을 자진하여 돌았습니다. 지방에서 백성들을 수탈하여 주머니에 채우는 재미가 쏠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송주라는 고을의 책임자로 있을 때 백성들은 눈엣 가시 같은 그가 떠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제래가 다른 지역 책임자로 간다고 하자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은 안중지정, 눈 속에 박힌 가시 같은 수령이 떠난다고 모두 기뻐하였던 것이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조제래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1년만 더 유임시켜 줄 것을 조정에 청원하였고 허가가 내려오자 그는 즉시 발정전이란 명목으로 돈을 걷었습니다. 눈엣 가시 같은 나를 보내려면 뽑을 발자 못정자 돈전자 발정전 당신들 눈에 박힌 못을 뽑아내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참 지독한 사람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자신을 떠나보내려면 돈을 내야 한다니 일종의 협박을 통한 대가를 바란 것이죠. 내가 사라져 줄 터이니 돈을 내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 눈에서 사라져 주겠다. 돈 뜯어내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안중지정, 눈엣 가시 같은 사람 안 만나는 것도 행운이지만 다른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래저래 나는 어느 사람의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닌지 뜨거운 여름날 더위를 참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낮에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도 내륙에는 한때 기습 소나기 쏟아지겠습니다. 우산 하나씩 꼭 챙기시고요. 남부 내륙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차차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밤까지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최고 80mm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열돔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도 안팎의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대전은 33도, 제주와 대구 31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36도까지 오르는 곳
수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동안의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주말 동안에도 코로나19 폭발적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 1,600명대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1,455명, 그리고 일요일은 1,454명이 나와서 이틀 합계 확진자가 2,899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가 2,704명이었으니까 다소 늘었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1,200명대에서 1,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확진 양상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지고 있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이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이 전체 확진자의 20% 전후였는데요. 어제는 30%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나 직계가족은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요. 물론 수도권도 전체적으로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게 이제 파병 중인 우리 군인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귀국을 도울 수송기가 출발했나요? 네,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함선에 있는 300명 중 100여 명가량의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70명 가까이 확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어제 오후 장병들을 데리러 수송기가 떠났습니다. 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감염병 때문에 해외 파병 부대를 국내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 수송기는 약 20시간 동안 나라가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이 승조원 전원을 2대에 나눠서 국내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또 이들을 대신해 문무대항함을 국내로 운송할 특수임무단 200여 명도 해당 수송기를 통해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무대항함이 수행하고 있던 현지 작전은 이 다음 순번인 충무공 이순신함이 예정보다 한 달 먼저 교체 투입되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일 귀국하게 될 청해부대원들은 이 전원이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검사를 받은 뒤 7일설에 격리 수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광운대 아이스하키부에서 또 18명이 집단 감염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확진자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상황은 이런데 이제 도쿄올림픽이 이번 주인데 참가자들 네네. 확진 소식이 벌써부터 전해지고 있네요. 네, 이 개막을 나흘 앞둔 도쿄올림픽이 벌써부터 불안한데요. 이 올림픽 관계자들 사이에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도 도쿄 도착 직후 공항에서 곧바로 확진돼서 또 바로 격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개장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도 처음으로 선수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와 별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협회는 이 선수촌에 입촌한 대표 선수 3명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출발 전 체코 현지에서 이 2차례나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 체코 대표팀 관계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 대표팀 관계자도 일본에 입국한 뒤에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 이 도쿄올림픽 관련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 모두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올림픽 개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도쿄의 확진자도 어제 1,000명이 넘게 나와서 한 주 전에 비해 6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일본 전체가 아니라 도쿄 확진자만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각국들이 인플레 걱정을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주요 산유국 협의체죠.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요? 네, 이 기름값이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 그리고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이 다음 달부터 감산 완화 정책을 추가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규모가 하루 580만 배럴 수준인데요. 이 새로운 원유 생산 기준은 내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산유국들의 합의로 원유 생산량이 늘어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 수요 감소에 대응해서 지난해 당시 이제 세계 생산량 대비 10% 수준인 하루 1,000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했고 2022년 4월까지 점진적으로 감산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합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에 홍수가 닥친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요? 네, 게다가 사망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독일 서부 그리고 벨기에 등 이 서유럽에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83명까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도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56명에 달한다고 이 독일 현지 경찰이 밝혔고, 독일 남부에서도 이 숨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벨기에에서는 최근까지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됐는데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103명이 실종 추정자로 분류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휴대전화 분실, 배터리 방전,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모두 사망자로 분류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폭우는 지금 중유럽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지금 체코가 가까운 동부 작센주에서도 강물 수위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잇따르는 등 유럽에서는 홍수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특히 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의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 뭐가 있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이름 붙인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으로 새 성장 전략을 찾고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중한 징벌 배상하라는 방안을 이 공정성장의 내용으로 담았는데요.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 이재명 지사가 병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방 포스터가 돌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 소년공 시절에 다쳐서 장애가 생긴 팔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율에서 추격세인 이낙연 후보는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후보와 캠프 모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기도 유관기관의 한 임원이 SNS에서 이낙연 후보를 비방한 것이 경기도 차원의 조작이라면서 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권을 보면 어제 최재형 후보는 대선 캠프를 여의도에 차렸고요.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은 속속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 서울 강북 지역에 이 시범적으로 4분의 1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산악인 김홍빈 씨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했네요. 네, 김홍빈 산악인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네. 이전에 산악을 하다가 이 동상에 걸려서 좀 안타깝게 이 손가락을 모두 잃었는데요. 손가락이 없는 중에서도 이 김홍빈 대장은 18일 오후 4시 58분경 이 브로드 피크를 등정하면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장애인으로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것은 세계 최초의 기록인데요. 이 비장애인까지 포함하더라도 한국에서는 7번째, 그리고 세계에서는 44번째 이 정상에 오른 산악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홍빈 대장의 완등으로 한국은 이탈리아와 나란히 14자의 완등자를 최다 보유한 보유국이 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전진 캠프를 설치하며 이 보소 작업을 마쳐 원정대는 우리 시간으로 17일 이 정상 등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등정을 시작했는데요. 숨을 고르고 이제 18시간 동안 연속 등반을 펼친 끝에 14자 완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김홍민 대장은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원정이 피폐해진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죠? 네,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 소속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새벽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후반기 첫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7이닝 동안 삼진 4개를 뽑아내면서 이 3안타 무실점으로 5대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더블헤더의 경우 7이닝까지만 하기 때문에 완봉승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소속의 김광현 선수는 가족들이 찾아온 가운데 이 시즌 5승을 달성하면서 21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506님, 새벽 공기는 상쾌한데 오늘도 폭염이 예고돼 있네요. 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4326님, 호박을 따고 있는데 하우스에서 너무 덥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물 잘 챙겨 드시고 너무 더울 때는 좀 쉬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